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완전히 봄이죠? 자,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오늘 처음 보신 분. 아, 두 분. 아, 예, 반갑습니다. 우리 맨 끝에 분은 보셨죠? 이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이미 11월, 12월, 1월, 2월 달에 반복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1월 달 강의를 기초로 하셔야 돼요. 늦게 오셨고 작년에 공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1월 강의를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쫓아야 돼요. 자, 3, 4일 과정은 어떻게 나갈 거냐면 진도가 나가고요. 진도에 따른 확인 문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서 그와 관련된 오지선다형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카페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시고요. 제 이름 치고 부동산학교로 그러면 제 카페가 뜰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복습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는 예습과 복습을 병행해야 돼요. 예습은 복습보다 효과가 2배입니다. 정시간이 안 나면 제목이라도 읽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책 뒤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한번 쭉쭉 펼치면 아 이게 어디 있지 머릿속에 딱딱 나와야 돼요. 이제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하셨으니까. 학교로는 수업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수업에 빠져서는 뭐 도대체 해볼 도리가 없어요. 공부를 4년, 5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꼭 엉뚱한 데 가서 공부를 해요. 이번에는 이제 안타까운 일이 꾸준히 잘했던 3년째 공부를 하신 분인데요. 연세가 있다 보니까 뭐 이거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모의고사는 잘 보셨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시험장 가서 더 긴장한다는 거 아셔요?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이 긴장을 더 즐겨요. 우린 긴장이 굉장히 약해요. 특히 이 중압감에서 오는 긴장이. 왜냐면 어린 친구보다는 많은 걸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걸지 않으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이 공부하면서 그래요. 시험만 없으면 참 재밌게 공부할 텐데. 천만에. 시험이 없었으면 그 재미도 느낄 만큼 공부도 안 해요. 그래서 모든 일은 양날의 칼처럼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공부의 재미도 느껴보지만 동시에 그 긴장감도 또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시고 그다음 수업에 꼭 빠지지 마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대답을 하실 때는 제가 물으면은 지금처럼 째려보거나 아주 경계를 달리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외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툭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발력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었을 때 머뭇거린 분 있죠. 실제 시험장 가서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반영되는 것만 봐도 이거 어떻게 되겠다 이게 사실 그림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자꾸 끌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공부는 스스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헤세 시중에 이게 있죠. 우리가 함께 손잡고 그 안개 속을 헤집고 갈 수 있지만 마지막 한 걸음은 자신이 내딛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시가 있어요. 공부가 그래요. 제가 끝까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막 밀어대고 머뭇거리면 등을 밀고 있지만은 마지막 순간은 자신이 내딛어야 돼요. 내딛든 내딛지 않든 내딛지 않아도 마지막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장 걸면은 세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 한정된 양만 공부를 하면 돼요. 2장 걸면 부동산 경제론이에요. 부동산 경제론에서는 총 7에서 8문제 정도가 나오는데요. 7에서 8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6문제 맞추기는 되게 쉬워요. 나머지 한두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는 공부 분량을 여기서 이렇게 늘려야 돼요. 3장 부동산 시장론인데요. 총 많아봐야 5문제 정도 나와요. 이 중에서 4문제 맞기는 되게 쉽고요.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돼요. 4장 부동산 정책론인데요. 총 5문제 중에서 4문제는 되게 쉬워요. 나머지 한 문제는 상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공부 분량을 늘릴 필요도 없는 파트입니다. 자, 문제는 5장부터죠. 5장 부동산 투자론인데요. 투자론은 총 6문제, 관련 문제까지 7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5문제는 되게 쉬워요. 근데 한 문제는 튀는데요. 이 튀는 문제는 버려야 돼요. 오늘 모의고사를 통해서 튀는 문제가 몇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문제는 버리고요. 나머지 2문제는 좀 어려워도 극복하려고 노력하려야 될 문제예요. 6장 부동산 금융론인데요. 총 6문제 중에 5문제는 되게 쉬워요. 한 문제는 상식인데요. 이 파트는 다룰 수가 없어요. 7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인데요.
뭐 이 파트 중에 제일 쉬운 파트예요. 많이 나오면 5문제인데요. 5문제 자체가 이 안에서 나올 거예요. 나머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 연구 성과도 없습니다. 8장 감정평가론인데 총 6문제 나오는데요. 4, 5문제까지는 쉽게 나와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은 이 감정평가에서 어려운 문제가 2문제 이상이 나와요. 평상적이라면, 평이한 난이도라면 어려운 문제 1문제 정도가 걸리고요. 나머지 한두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는 공부 분량이 늘어야 돼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이 2분 때문에 그리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책 보지 마시고 여기 보시고.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셔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요 5문제 맞추려면은 이만큼만 공부해도 된다고요. 근데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는 공부 분량을 이렇게 늘려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문제만 취하고 한 문제는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는 요 동그라미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그맣게 표시를 했지만은 사실 이 분량도 만만치 않은 분량이에요.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에요. 여러 학문들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학문의 경계가 없어요. 늘어나면 무한히 늘어나요. 근데 시험을 해서 우리가 그걸 다 공부할 수도 없고요. 시간도 안 되고 다른 5과목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판단해야 돼요.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데 가서 혼자 집중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 이 그림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더 정리해야 돼요. 어느 한 파트도 1편에서 8편까지 포기한 파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투자론 어렵다 그래서 이거 포기하고 여기서 점수를 따겠대요. 총론만 열심히 공부해요. 점수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점수 비슷해요. 이거 아무리 더 공부를 해도 기껏 한두 문제 더 맞는 거예요. 이 포기한 5문제를 만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1편에서 8편 중에 어느 한 편도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느 한 편도 포기함이 없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에 집중해서 공부한다. 집중한다 이 말은 이해하고 반복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고 반복해서 이것을 감각화시켜 놔야 돼요. 다른 과목들은 법과목이에요. 조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례라는 게 있어요. 평소에 봤던 지문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보일 거예요. 학교로는 이론 과목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라는 단서가 없어요. 이번 모의고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텐데요. 그러면 안 배운 문제처럼 느껴져요. 그냥 우리가 다 배운 내용 중 특히 개발 관리만 빼놓고는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관리에서도 문제를 냈어요. 그럼 버리라고 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를 잡고 버리는 걸 습관화시켜야 돼요. 자, 부동산 학개론도 이렇게 공부하지만 전체 공부도 이렇게 해야 돼요. 특히 1차 과목도 그래요. 1차 과목은 학개론과 민법이 서로 난이도 조절의 대상이 돼요. 한쪽을 어렵게 하면 한쪽을 쉽게 하고요. 한쪽을 쉽게 하면 다른 쪽을 어렵게 해요. 23회는 이거예요. 23회는 1차 과목 둘 다 쉬웠죠. 뭐 민법이 어려웠어요. 근데 잘못 본 거예요. 판례에서 문제가 집중됐을 때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조문이 전제가 되고 판례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문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어렵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문도 짧고 엉터리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찍기 공부를 했는 거예요. 기본 원리를 알아야 판례도 외우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방향이 잘못됐어요. 천만에요. 내가 스스로 공부한 방향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조문이 정리 안 되는데 판례가 공부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난이도가 쉬웠는데 어렵게 느껴진 분들, 이런 분들은 허술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1차 과목은 이해 과목입니다. 민법도 암기하는 분도 계시던데 이거 문제가 있죠. 어떻게 암기려나요? 그거 어려운 거. 저는 암기가 더 힘들어요. 오히려 이해가 더 쉽지 않나요? 이해가 전제되고 그리고 가지를 치듯이 판례를 쭉쭉 이어가야 돼요. 학교는 민법 동시에 70점 맞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가셔요. 그럼 어느 한쪽이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도 평균 65점은 나온단 말이에요.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여유가 없으면요. 혹 잘못 마킹했을까 봐 마음이 두근거려서요. 합격자 발표 때까지도 잠 못 자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근데요. 마킹해서 실수하는 분도 계셔요. 대부분. 좀 연세가 드시고 이런 분들은 두세 문제를 꼭 마킹해서 실수를 해요. 모의고사를 보시면 알아요. 시간 안 맞춘 모의고사 점수는 엉터리예요. 집에서 혼자 풀어본 모의고사 점수는 엉터리예요. 단지 집에서 풀어보는 것은 감각을 익히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시간 맞춰서 풀어보는 모의고사 점수가 진짜 점수예요. 그래서 혼자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 갔을 때는 어렵게 느껴졌던 이 문제가 집에 돌아와서 천천히 들여다보면 답이 다 보여요. 대부분. 어떻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안 보였을까? 내가 귀신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모든 걸 해결하시고 모의고사는 주어진 대로 다 풀어보시고 전부 다 실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마킹을 할 때 어떻게 할까? 어느 정도 실수가 나오는가? 그럼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1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3페이지. 부동산학의 정의 나와 있죠. 2번 김영진 교수. 부동산학의 1세대 학자예요. 이분이 일으켜놓은 그 체계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돌아가셨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사제된 예우가 각별하잖아요. 유교문화에서는. 그래서 만약 정의가 나온다면 김영진 교수의 정의만 나올 수 있어요.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자, 거기에 다시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밑줄. 종합 응용과학 밑줄. 여기 부동산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부동산학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부동산학이 학문으로 정립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예요. 그전에는 부동산을 다루지 않았을까요? 근데 부동산은 현실이에요.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다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부동산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 대상을 두고 여러 주변과학에 의해서 한 부분들을 다뤄왔던 거예요. 경제학이면 수요 공급의 원리를, 시장 원리를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경영학 측면에서는 투자 가치 찾기, 시장 가치 찾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심리학 등에서는 마케팅을 다루고, 건축학, 도시공학 등에서는 물리적 측면, 공학적 측면을 주로 다뤘고요. 법학 측면에서는 소유권을 다뤄왔고, 소유권과 관계된 측면을 다뤄왔죠. 그런데 이 주변 과학으로 이 모든 대상을 설명할 수 있었더라면, 그렇다면 부동산 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변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부동산의 일반재와 다른 부동산만이 가지는 특성들 때문에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 일반재와 시장처럼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지역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아의 아파트 시장, 미아에만 존재를 하죠. 이게 지역시장, 좀 어려운 말로 한 지역에 국한된다 그래서 이를 국지역시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증성. 토지는 필요에 따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부족 문제 등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학이 발생이 되는데요. 기왕에 요 연구 업적들을 버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러 주변과학에 이렇게 놓은 이 업적들을 체계화시켜요. 그리고 학문적 목표에 맞게 결합시켜놔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그렇게 해서 종합과학 그런 거예요. 종합자가 나오면 짬뽕 돌리면 돼요. 그래서 2장에서는 경제론을 공부하고 3장 가서는 갑자기 입주론을 공부하다가 4장 가서는 행정학을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5장 가서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6장 경영학을 공부하고 8장 감정평가를 공부하고 이래요. 그 경계가 무한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 학문이 학문으로 정립되었을 때는 어떤 학문적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그랬죠. 이건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고요. 보다 정확한 표현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이게 학문적 목표예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 부동산 활동의 능률의 원리를 체계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학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한다 그랬어요. 뒤집어 보면 관계 문제가 있나요?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관계 문제 있다는 얘기죠. 관계 문제 있으니까 관계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문제를 가리켜서 부동산 문제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